벌써 87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에 원서 접수할 때 아닌가? 이맘때쯤 원서 접수할 때 다 됐는데, 그죠? 다음 주 하죠. 네.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면 날짜가 참 잘 갈 거예요. 네. 빨리 갑니다, 날짜가.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 입지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페이지입니다. 상업 입지론인데 지대 이론에 관한 연결로 가장 지대 이론이 갑자기 좀 약간 약간 오타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어찌됐든 옳은 거 찾기라는 거죠. 옳은 거 찾기 봅시다. 자, 기업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했다. 자, 이거는 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중심지라는 말이 나오죠. 중심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크기가 달라진다. 네, 이거 레일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레일리. 사실은 요거는 레일리가 아니고 그 누구죠? 그렇죠. 크리스탈.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크리스탈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자, 요게 이제 조금 밑에 거를 보면서 이제 판단해 줘야 돼. 밑에 거에서 이제 다른 게 없으면 이게 이제 더 자세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 기억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크리스탈도 될 수 있어요. 자, 크리스탈로 이론 있잖아요. 자, 크리스탈로 이론은 우리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 그러죠. 또 뭐가 레일리가 이론 있잖아요. 레일리 맞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컨버스도 있지만 허프 있잖아요. 그죠? 컨버스는 이제 분기점을 구한 사람이고 그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죠. 성립 과정을 설명했어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심지가 큰 중심지를 뭐라 부르고 고차 중심지, 중심지 사이즈 규모가 작은 걸 뭐라 부르고요? 저차 중심지라고 부르거든요. 저차 중심지. 그러면 고차냐 저차냐는 거는 중심지가 성립할 때 성립 과정은 뭐와 뭐로 설명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뭐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죠. 그럼 이 고차 중심지라는 거는 결국 재화의 도달 범위도 멀고 최소 요구치도 크겠죠. 저차 중심지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도 짧고 최소 요구치도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일리와 허프는 뭐를 설명한 겁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성립 과정이잖아요. 이 둘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이에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 중심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중심지 간 상호작용을 뭐로 설명하느냐?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레일리와 허프는 중심지가 다른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중심지의 영향력은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중심지의 영향력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중심의 크기. 중심의 크기라는 것은 인구가 될 수도 있고 점포 면적도 될 수가 있겠죠. 중심의 크기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요. 근데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허프는요 거리의 마찰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이제 기억을 보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이 실제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이 규모의 크기, 중심의 크기라는 게 나오죠. 중심의 크기가 뭐냐면 이게 인구 이런 거로 봐야 돼요. 인구, 점포, 면적.
그러면 인구나 점포 면적과 같은 중심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 상권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허프도 될 수 있어요.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허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레일리 또는 허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허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경쟁하는 두 도시의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 지점이란 말이 나왔죠. 분기점 모형이거든요. 경계 지점이 분기점이야. 그럼 누굽니까? 컨버스죠. 경계 지점. 소매 중력 모형 수정. 컨버스죠. 자, 디귿.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입지해야 되느냐. 자, 점포의 입지를 설명하는 건 넬슨이죠. 넬슨이에요. 넬슨. 특정 점포의 입지, 넬슨.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예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리얼 볼게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건 또 누굽니까? 레시죠. 그래서 리얼은 공업 입지론이죠. 상업 입지론은 아니야. 이는 공업이야. 공업 입지론. 레시. 그러니까 레시라는 건 어떻게 우리 알아낼 수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 레시. 특정 점포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넬슨. 그러니까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 중에서 8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넬슨 나오면 양립성. 넬슨은 양립성. 자, 우리 요약집 45페이지에 나옵니다. 45페이지. 그게 7번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나오죠. 소매 입지가 상점이야. 점포. 넬슨은 점포가 어디에 위치를 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으냐를 8가지를 가지고 설명했다. 8가지 원칙.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했다고요? 양립성. 그럼 양립성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넬슨인데 양립성 뜻이 뭐야?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다. 보안제, 안경점과 안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보안 관계에 있는 이런 점포들은 같이 붙어 있는 게 좋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걸 뭐라 부른다? 양립성. 보안제. 자, 다시 이제 문제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뭐라고요? 레일리도 될 수 있고 허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허프가 없으니까 레일리. 그죠? 니은은 뭐라고요? 컨버스. 디귿은요? 넬슨. 리얼은요? 레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2번 순서가 뭐야 지금? 기억이 답이 없네 지금. 자, 기억이 뭐라고요? 레일리. 그다음 니은은 뭐라고요? 컨버스. 디귿은요? 넬슨. 리얼은요? 레시. 근데 만약에 지금 그게 없으면 아까 기억 같은 경우에 뭐 크리스탈로 있잖아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이라는 거는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억은 크리스탈로도 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레일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레일리라고 답해 주는 게 맞아요. 정 답이 없으면 크리스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해설 내용은 3번. 네? 답은 2번 돼 있는데 해설 내용은 3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은 디귿 리얼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니은 디귿 리얼은 경계 지점 나왔으니까 컨버스. 디귿은 넬슨, 리얼은 넷이라는 게 이의가 없잖아. 근데 기억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심지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 레일리에 가깝다고. 이게 더 가깝다고 이게. 근데 이게 없고 만약에 크리스탈러가 있잖아. 그럼 크리스탈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기억의 크리스탈러,
컨버스, 넬슨, 래시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 그걸 선택해야지. 그게 있어요? 네. 그게 3번이야? 그럼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3번을. 근데 만약에 레일리, 컨버스, 넬슨, 래시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객관식은 가장 옳은 걸 찾는 거야. 이 제시된 5개 지문 중에서 가장 옳은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은. 기억 같은 경우는 중심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이 결정된다는 거는 레일리야. 레일리라고. 인구가 많으면 중심지 크기가 커지죠. 자,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은 항상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면 항상 그런 이의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법은 딱 법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대로 하고 판례에 근거하면 되지만 이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까다롭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잘 안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중심지.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즉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슈퍼, 마트, 백화점 다 중심지예요. 그게 좀 크면 그 차고 작으면 저 차이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객들이 자, 여기가 중심지예요. 중심지. 자,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화의 도달 범위를 설명하는 방법은 많아요. 딱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고. 그럼 이 의미를 알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 말 자체를 가만히 보세요. 이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중심지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단 말이야.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는 이 재화와 용역이 갈 수 있는 범위란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 사정권 이런 거야. 그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는 재화가 이렇게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때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다, 최대한의 범위다. 네, 최대한의 범위예요. 이걸 일단 조심해야 돼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예요. 그럼 이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고객들이 온다 안 온다? 여기 있는 고객들은 여기 안 오고 뭐 여기 다른 또 중심지가 있겠지 여기. 그럼 여기 있는 고객들은 이 중심지로 가지 여기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건 결국 수요가 0이 되는 경계죠. 네. 맞습니까? 네. 여기를 지나면 수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0이 되는 경계예요.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경계라 그래도 괜찮아요. 판매량이 0이 되는 경계예요. 그럼 뭐라고 적어놨냐 봅시다.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네? 네. 그래요. 공간적 한계 여기까지 딱 된다고 그랬잖아. 한계점이죠.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판매량이 뭐가 되는? 그렇지. 판매량 0 또는 수요가 0이에요. 그럼 최소 요구치는 뭐냐?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또는 최소한의 고객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게 나오죠.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 범위는 뭐냐면 아까 최소 요구치가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요 규모라 그랬잖아요. 네?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고객수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범위는 뭐라 부른다? 최소 요구 범위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학원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성안동까지라 그래 보자. 그러면 성안동, 야암동 쭉 이렇게 무거동까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학원으로 와. 근데 우리 이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안동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 신정동까지 여기까지만 해서 와도 학원은 유지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최소 요구 범위. 근데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뭐라 부른다?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거는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 맞네. 다 맞죠. 그러니까 리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리얼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허프는 확률 모형이라고 그러죠. 허프는 상권 구성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어때요? 맞죠? 맞아요. 보았으며 중형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알 수 있어요. 2번, 2번에 나오네요. 허프는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에 모두 구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도 구할 수 있어요. 3번입니다. 네. 거기 1, 2, 3번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럼 어떻게 결정이 돼요? 경쟁 점포 수가 많으면 특정 점포를 방문할 확률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거리가 멀면은요, 방문할 확률 작아지죠. 면적이 크면요,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5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4번, 5번 별표하겠습니다. 자, 이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처음 나왔어요. 이 실제 시험에 기출에 나왔던 형태거든요. 거기 마찰 계수라고 나와 있죠. 공간 마찰 계수. 자, 왜냐하면 허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지 상점의 영향력은 거리에 대한 마찰 계수와 관계있다고 그랬거든. 거리의 마찰 계수성이란 말이에요. 제곱이 아니고. 그럼 이 마찰 계수가 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마찰 계수. 자, 이 마찰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우리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갈 때 마찰이 발생해요. 마찰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교통이 불편해. 교통이 불편하면 마찰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마찰 계수가 커요. 교통이 불편하면 마찰 계수가 커요. 일단. 그리고 나는 저 가게에 가고 싶지가 않아. 저 가게가 내가 멀면은 난 안 갈래. 가까우면 가지만 좀 멀면 안 가고 싶어. 마찰 계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멀어도 가야 된다. 나 멀어도 기꺼이 갈래. 멀어도 기꺼이 갈래. 이거는 마찰 계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자, 그럼 멀어도 기꺼이 가겠다. 편의품입니까? 전문품입니까? 전문품이야. 그럼 전문품은 마찰 계수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전문품 마찰 계수 작아요. 편의품은 생필품점이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안 가. 편한 데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편의품점은 마찰 계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마찰 계수 개념 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교통이 불편해. 마찰 계수 커. 멀어도 난 기꺼이 가겠다는 거는 마찰 계수가 작다는 뜻. 조금 불편하면 안 갈 거야. 마찰 계수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품은 마찰 계수 작아. 편의품점은 마찰 계수가 커. 됐죠? 그러면 허프는 그 마찰 계수를 그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품점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가 어때요? 작고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를 크게 쓴다 이 말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모형의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교통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다고? 교통이 불편해. 마찰 계수 커. 상품의 특성. 멀어도 가겠다. 전문품 작아. 이 뜻이에요.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 계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5번 전문 품점의 경우 일상용품점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작아요. 멀어도 간다는 얘기지.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나와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잘 봐두세요. 그래서 3번은 그 자체를 별표합니다. 내가 허프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허프의 내용을. 이 허프 내용은 3번이 1, 2, 3, 4, 5 5개 지문에다가 4번에 1번 지문 포함하면 됩니다. 4번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지문 별표입니다. 네, 허프. 네. 그래서 우리 허프를 정리할 때는 3번에 1, 2, 3, 4, 5 5개 지문하고 4번에 1번 지문을 가지고 이론 정리하면 돼요. 자, 허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럼 허프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레일리도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인근에 슈퍼나 마트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맞죠? 맞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허프에서의 거리는요. 허프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입니까? 시간 거리입니까? 어떤 거리를 얘기할까요? 시간 거리를 얘기해요. 허프의 거리는 시간 거리입니다. 시간 거리. 그러니까 마찰 계수를 쓰지. 마찰 계수를. 하지만 레일리의 거리는요. 물리적 거리고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레일리는 제곱을 쓰고 허프는 거리에 마찰 계수를 쓴단 말이에요. 마찰 계수 쓴. 2번 허프의 중심지로는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소비자들의 행동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미시적이에요. 그 뒤에 지문은 그대로 앞에서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3번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흡입력, 유입력은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맞죠? 오, 당연하지. 그럼 거리가 멀면 약해지고. 자, 4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두 도시 사이의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깝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대. 그럼 B가 작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요? B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5번 넬슨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양립성을 특히 강조했는데 양립성이란 보완적 상품을 취급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2번 지문 볼게요. 2번. 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보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과 성립 요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레일리와 허프는 뭐라고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 중심지 간 맞네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은 레일리와 허프야. 레일리와 허프. 그래서 3번에는 또 그 말을 또 맞춰서 해놨잖아요. 레일리와 허프는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죠? 자, 4번은요. 4번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다수의 중심지가 존재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정육각형 구조의 벌집 모양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우리 크리스탈러 할 때요. 크리스탈러. 저희가 중심지야. 중심지. 그럼 이게 아까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상권이야. 상권이 뭔데?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상권이라 그래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다는 건 상권이 크다는 뜻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지. 네, 북경반점이에요. 북경반점. 그러면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북경반점에 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재화의 도달 범위 바뀌기 때문에 배달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보니까 상해반점이 있어. 상해반점. 그럼 상해반점도 만약에 재화의 도달 범위 원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북경반점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이게 레일리의 이 크리스탈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탈레는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은 일정하다고 봐요. 한 군데만 가지 딴 데 안 가요. 사실 말은 안 되잖아. 이게 하나의 단점이야. 자, 그럼 여기 또 있어. 여기 무슨 반점이라 그래 볼까? 응? 홍콩 반점. 네, 홍콩 반점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 평생가에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배달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생기죠. 누락이 되잖아, 누락. 그럼 이 김철수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김철수가 여기 있거든. 맞아? 그럼 이거는 크리스탈레 이론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럼 김철수는 여기 다 갈 수 있잖아. 네.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크리스탈은 한 곳에만 간다고 해야 돼. 그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락이 되고 이거는 중복이 되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다 커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상권이, 즉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게 벌집 모양으로 되면 누락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짜장면 모명상 없겠지? 중복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 중국집이 여러 개 있을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 자, 5번. 허프의 확률 모형은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추산할 수 있어. 한 지역 내에 동종 경쟁 점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해. 경쟁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 떨어져. 틀렸죠? 5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 7번은 점포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포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 점포의 종류는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 취급하는 상품,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위치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어요? 집심, 또요 집재, 국부적 집중성, 산재,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요약집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됩니다. 점포의 종류 중요하거든요. 아, 크리스탈, 여기 잠깐만. 크리스탈러, 우리 문제집에 이제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요약집에는 제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의 단점이 있죠. 크리스탈의 단점. 이 크리스탈은 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상해반점 옆에 사천성 반점, 똑같은 중국집이 두 개 있는 거 설명 못합니다. 크리스탈은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똑같은 업종이 하나만 있는 걸 가정해요. 그러면 동일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 못합니다. 크리스탈의 단점이에요. 동일 업종이 한 곳에, 우리 요약집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 못해요. 그러면 동일 업종들이 한 곳에 왜 모여 있어요? 집적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으니까 이익이다. 그게 집적 이익 아닙니까? 그럼 크리스탈레는 집적 이익을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집적 이익을 설명하지 못해요. 모여 있는 거 설명 못해.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점포가 무슨 점포야? 집재성 점포잖아. 그럼 크리스탈레는 집재성 점포를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 못합니다. 설명 못해요. 모여있는 설명 못해. 그러니까 크리스탈레는 요즘 보면 우리 대형 쇼핑몰 가보면 옷가게가 쫙 몰려있잖아, 쇼핑몰 안에. 그 설명 못한다니까, 크리스탈레는. 그런 거 설명할 수 없다, 못해. 자, 같이 참고를 하나 두세요. 7번 볼게요. 6번. 상점의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집재성 점포랍니다. 집재성 점포는 한 곳에 동일 업종들이 모여있는 점포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구점이라든지 금융기관, 관공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고급 음식점, 귀금속점, 도매점 이게 뭐예요? 집심이죠. 우리가 보통 도매점이라든지 귀금속점, 백화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래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어떤 국부적 중심지에 동일 업종들이 모여있는 걸 얘기하죠. 주로 어떤 겁니까? 어구점, 농기구점, 비료가게 이런 거야. 바닷가에 갔더니 어구점이 모여있어.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목욕탕, 세탁소, 제과점 이건 뭐예요? 산재성 점포죠.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4번 선매품. 자, 선매품은 뒤에 비교라는 말이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고? 비교. 근데 여기 보니까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뭡니까? 전문품이다. 멀어도 갈게. 내가 아무리 멀어도 가겠다. 전문품이죠. 자, 5번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비교라는 말이 나왔네요. 선매품이죠. 선매품.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공간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의 종류 중에서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집심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백화점? 맞아요. 금융기관은요? 네, 금융기관은 집재라고 봐야 되겠죠. 도매상? 도매상 집심. 도매상 집심이야. 도매상 집심. 잡화점? 산재. 보석상, 집심, 농기구, 국부적 집중성, 고급 집심이야. 전문품이거든. 고급 집심. 대형 서점, 대형 집심, 목욕탕, 산재, 기계 공구점, 국부적 집중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집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집심은요, 기업, 디귿, 미염, 시옷, 이형이네요. 5개네요. 맞아요? 네. 5개. 네. 자, 그 다음 넬슨의 소매 입지론에서 제시한 8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실 8가지 원칙을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뭐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한번 읽어는 봅시다. 자, 넬슨이 제시한 8가지 원칙은 뭐냐면 상점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고객의 중간 유인, 양립성, 집중 흡입력, 경합성이 최대인 곳. 경합이 뭐야? 경쟁이잖아. 경쟁이 최대인 곳에 점포를 뭐 하라.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아니겠죠? 경합이 어떻게 된 것이겠어요? 최소.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입니다.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 자, 우리 요약집은 네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 이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매장을 열 건데 이 매장 점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예상해 보는 방법이에요. 그걸 가능 매상구 추계 방법이라고 그래.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비율법. 또 뭐 있습니까? 유추법. 또요. 중형 모형 또요. 네, 회기 모형 이렇게 있죠.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게 비율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 볼게요. 가능 거래지역 획정, 지출 가능액 추계, 주민소득 추계, 거기 추계 이런 말 나오죠. 소득을 추계하고 지출액을 추계하고 비율법이에요. 비율법. 자, 니은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무슨 글자가 나와 있어요? 변수, 회귀모형이에요. 변수란 글자는 회귀모형이에요. 회귀모형. 넘깁니다. 그 두 개만 하면 되네. 그럼 기억은 무슨 법이라고? 비율법. 니은은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에요. 자, 우리 요약지 보면 중형모형 있죠? 우리 지금 46페이지 중형모형 있잖아요. 이 중형모형은 허프의 확률모형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허프의 확률모형을 가지고 매상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형모형에서는 2번 경쟁업체가 많을 시 유용하다. 경쟁업체가 많을 때 좋아요. 쓰기 좋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10번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중에서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된 게 뭐라고 그랬죠 전에? 비율법. 비율. 그 비율 자체가 주관적이야. 그리고 아까 추계 이렇게 했잖아요. 주관적이에요. 가장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건 비율법. 회귀모형에서 예상 매상고는 독립 변수,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종속 변수가 된다. 네, 조심. 제가 전에 매상고가 뭐예요? 종속 변수죠. 매상고가 뭐라고요? 종속 변수예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고요?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거든요. 이 독립 변수는 원인이야, 원인에 해당이 돼. 종속 변수는 결과야.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는 거는 매상고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매상고가 뭔데? 결과야. 그럼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뭔데? 독립 변수. 그럼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점포 면적도 있을 거고, 뭐 가격도 영향을 줄 거고, 뭐 종업원 수도 영향을 줄 거고.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변수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수는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 그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물이 매상고는 무슨 변수다? 종속 변수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 적어놨습니까? 거꾸로 적어놨습니까? 반대로 적어놨죠? 틀렸네요. 3번 볼게요. 중력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 등을 이용해서 이론적 매상고를 추계한다. 맞단 말이야.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제가 아까 매상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 유추법은 뭐냐? 유추법. 그 유사점포 출제해야 돼. 유추법은 유사점포에 가서 구하는 거야.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쿰네 치킨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땅땅 치킨 가서 매출액 구해온다고. 그게 유추법이야. 유추법. 이런 걸 간접법이라 그래. 간접법. 부지 선정팀은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하나만 한 얘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전부 계산 문제네.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사실은 지금 허프, 뭐 레일리 상업 입주를 하고 있지만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라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네. 계산기 좀 준비하고.